네. 이번에는 이제 11주차인가요? 네, 10주차 아니면 11주차인데, 오늘은 일단 남은 여기 일반 균형 얘기들을 마저 하고, 네, 일단 오늘은 그 정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 전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시 리마인드를 비슷하게 할 건데, 뭐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여기 있는 왈라스 법칙입니다. 네,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일반 균형에서는 초과 수요의 가치, 그러니까 초과 수요량에다가 가격을 곱한 게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죠. 근데 이게 사실 가격이라는 게 0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엄밀하게 말고 편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가격이 0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저 말라스 법칙이라는 건 일반 균형 하에서 어, 어떤 내 시장 전체에 있는 이 인다우먼트를 다 합친 그 일종의 공급이죠, 그게. 그 공급보다 초과되는 수요는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말라스 법칙이라는 건. 그래서 저 aggregate excess demand 펑션이 GP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0이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초과 수요의 가치 value of the aggregate excess demand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고 아니 요걸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왈라스 균형이라는 게 결국 뭐 요런 얘기를 만족시키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가격 P가 주어져 있을 때 어, 이거에 대한 내 XI 어떤 I번째 재화에 대한 나의 수요는 인다우먼트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왈라스 균형이었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일반 균형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제 전체에 뭐 N개의 재화밖에 없는데 경제 전체에 N개의 재화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뭐 N 플러스 5개의 재화를 수요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쟤는 일종의 여전히 거래할 게 더 남아 있다는 뜻이죠. 거래할 게 더 남아 있으니까 쟤는 균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만족을 시켜야 왈라스 균형이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반 균형화에서 디스이퀄리브리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균형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이 그림에서 왜 균형이 아니냐? 지금 이니셜 인다우먼트가 대충 한 이쯤에 있다고 칠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A의 인디퍼런스 커브고요. 얘가 B의 인디퍼런스 커브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XI와 X2의 가격이 P1 X1 더하기 P2 X2가 뭐 일종의 내 소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산선이 그려져 있을 거고요. 어, 이건 일종의 예산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 선을 따라서, 이 선을 따라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뭐 교환의 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산선보다는 교환을 할 수 있는, 그, 교환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모아놓은 선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음, 저거 자체가 애초에 어떤 한 사람의 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보고 반대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요 검은색 점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요 점 자체가, 어, 어떤 사람의 인다우먼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빨간색으로 보면 A의 인다우먼트고요. 파란색으로 보면 B의 인다우먼트가 되는 건데, 네, 저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한 사람의 예산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저 에즈워스 박스를 그리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인터벌 곡선과 두 사람의 예산선을 같은 평면 안에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 그걸 한 사람의 예산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검은색 선 위에서만 이 사람들이 어, P2분의 P1이라는 요 비율로, 요 가격의 비율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별거 아니에요. 요걸 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지금 요 A의 유틸리티 펑션을 아이고, 얘를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서. 하여튼 저 A의 효용함수랑 B의 효용함수 저렇게 두고 이제 뭘 풀어야 되는 거냐면 일반 규정에서는 max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똑같이 이거 그냥 max x1, x2, up, x1, x2, subject to 저 예산선이 인다우먼트 x1b 더하기 p2 x2b랑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예산선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 상황이 왜 균형이 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건 어, 이거는 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가 효용이 극대화되는 걸 기초로 삼고 그거에 더하여 뭔가 더 추가적으로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조건이 뭐냐면 지금 어떤 사람은 내 소득만 고려를 하면 됐었죠. 지금 우리가 저 챕터 1에서 슬라이드 1에서 했던 효용 극대화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랑 아무 상관없이 내가 예를 들어 효용 극대화 결과가 뭐 5,10으로 나왔다. 그럼 시장에는 무조건 5개랑 10개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효용 극대화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는 이 사람의 예산 자체가 뭐 돈으로 주어져 있다기보다는 뭐 이것도 일종의 돈이긴 한데 그 전에 그 이면에 있는 게 결국 이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다우먼트. 그러니까 이 2인 경제에서는 두 명만 있는 경제에서는 경제 전체에 이만큼의 X1 제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었더니 내가 아무리 X1 재화를 많이 사고 싶어도 저거 이상으로는 못 산다는 거죠. 그게 효용 극대화 문제를 푸는 경우와 지금 일반 균형 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는 왜 그럼 균형이 안 되느냐? 지금 A만 살펴볼게요. 이쪽만 살펴보자면 얘는 이미 효용 극대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는 효용 극대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종류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지금 MRS랑 A의 MRS랑 뭐 요 예산선의 비율은 요거일 테니까요. 얘네 둘이 같죠. 요 점에서는. 또 반대로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성립하죠. 그러면 다시 써보면 지금 MRSA랑 MRSB랑 예산선의 기울기랑 모두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왜 균형이 안 되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얘네 셋이 같은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A랑 B가 둘 다 이 점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는 것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금 보증을 못 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 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즉 A랑 B가 둘 다 이 점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선택 조합인지를 보증해 주는 건 어디에 있느냐? 예산선에 있습니다. 예산선. 그러니까 얘는 유틸리티 맥시마이즈만 한 거고 지금 컨스트레인트를 따진 거는 그러면 과연 이게 인다우먼트랑 같느냐? 또 이 두 개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인다우먼트대로 거래를 하려면 두 개의 점 모두가 그러니까 잠깐 얘를 다시 지워볼게요. 두 개의 점 모두가 이 검은색 선 위에 있어야죠. 무조건. 이 위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A랑 B 둘 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점과 요점 둘 다 선 위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저게 저 선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선이라는 건 단순히 A 측면에서 바라본 것도 아니고 B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즉 한 점이 찍히면 여기서 한 점이 찍히면 A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점에서 소비를 한다는 거고 B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결정이 된다는 거는 A와 B의 굿 1과 굿 2에 대한 소비량이 동시에 결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에즈워스 박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 여기서 요 점과 요 점 두 개를 효용 극대화 과정을 통해서 찾았는데 이 소리는 뭐냐면 어, A를 A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B를 극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선 B는 극대화됐지만 A는 여기서 극대화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철곡 곡선이 여기서 접하니까. 반대로 요 점에서는 A는 극대화가 됐지만 B는 극대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요 점에서 요게 균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음, 일종의 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얘는 지금 균형에서의 푼 게 아니라 이 효용 극대화 문제가 푼 거거든요. 풀었을 때 이 점이 생겼어. 그러면 지금 이 결과는 뭘 뜻하는 거냐면 에저스 박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요 XY, X2 평면에서 내가 맨날 하는 예산선을 그리고 도철곡선 접하게 만들어서 여기가 내 최적의 소비점이다라고 찾은 거거든요. 근데 에듀어스 박스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이 만족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당연히 요 선 위에 동시에 이 점 자체가 이렇게 만족을 시키고 이렇게 만족을 시키는 순간 요 점에서 제가 여기를 XA1, XA2, XB1, XB2로 놓겠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음, P1 XA1 더하기 P2 XA2가 P1 XA 아이고 P1 더하기 P2 XP2랑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점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 요 선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점을 찍었을 때, 물론 이 한 점은 한 점이 아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A랑 B 둘 다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일반적인 예산선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에조스팍스에서 한 점이 찍히면 A랑 B 둘 다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요렇게랑 이렇게. 그걸 살펴봤을 때, 어, 얘도 이 점에서 효율 극대화가 되고, 반대로 요 점에서는 B는 무조건 이 점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B도 효용 극대화를 해보니까 정확히 요 점에서 효용 극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둘 다의 효용 극대화도 되고 효용 극대화도 되고 그다음에 요 점에서는 둘 다 요 예산선을 지나고 있으니까 어 얘는 버젯 컨스트레인트도 일종의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적을게요. 둘 다 지금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변할 여지가 없죠. 얘네들이 굳이 여기서 딴 데로 옮겨갈 유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균형 상태다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효율 극대화는 됐어요. 효율 극대화. 근데 얘는 제가 여기서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이 만족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둘 다 예산선 위에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켓 클리어링은 예산선 위에 있으니까 되긴 했습니다. 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주면 반대로 이 점에서 만약에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칠게요. 그러면 B는 무조건 여기서 소비해야 되죠. 근데 얘는 B의 효율 극대화점이 아니잖아요. B는 이쪽으로 옮겨가려고 할 거예요. 효율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좀 효율 극대화인데 반쪽짜리 효율 극대화다. 그러니까 얘는 벗어날 유인이 있다는 거죠. 데비에이트할 유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디스이퀄리브리엄과 이퀄리브리엄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얘는 이런 정리가 있는데 저는 처음 보는 정리예요, 사실. 일단 그 요 정리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이걸 증명하는 건 뭐 당연히 저도 잘 모르고 굳이 할 것 같지도 않고 어 이런 조건 그다음에 이런 조건 이게 뭐였죠? 이게 말라스 법칙이었죠? 말라스 법칙을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컨티뉴이티 연속적인 어떤 이 CP 그러니까 aggregate excess demand 펑션이 저런 관계의 세 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얘는 어떤 경제에 대한 홀섬 이코노미에 대한 excess demand 펑션이 된다 라는 얘기가 여기 정리의 내용인데 사실
요 왈라스 법칙이라는 게 애초에 일반 균형에서 균형이 되려면 애초에 그 왈라스 법칙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고 컨티뉴이티라는 거는 모든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P에 대한 함수잖아요. CP가. 그렇게 연속적이어야 된다는 거는 연속적인 가격에 대해서 저 함수가 뭐 연속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것도 좀 테크니컬한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일반 조건 G 람다 P가 GP랑 같아야 된다라는 저거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런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어떤 경제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경제라고 하는 건 음, 뭐 참가자가 N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얘네 유틸리티 펑션도 뭐 다를 거고 인다우멘트도 각자 다를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 균형이 수없이 많은 일반 균형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음, 네, 그럴 수가 있는데 어,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에서의 일반 균형들은 어, 요런 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함수가 있으면 이 CP라는 건 어떤 특별한 뭐 어떤 조건 하에서의 이런 경제들. 뭐 사람이 뭐 50명이고 유틸리티 펑션이 이렇고 인다운트는 이렇다. 이런 경우에서의 경제에 대한 어떤 CP, 그러니까 초과 수요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정리가 하고 싶은 얘기 같습니다. 지금 잘 안 내려가세요. 잠깐만요. 네. 잠시 헤드가 요상해서 하여튼 이건 하나의 이그샘플인데 이제는 일종의 균형을 직접 구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example을 들고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간단합니다. 둘이 둘 다 같은 지금 컵 더글라스 유틸리티 펑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컨슈머는 첫 번째 대화 한 개, 딱 한 개, 요거를 인다우먼트 가지고 두 번째는 0,1을 인다우먼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는 현재 각 제어가 딱 한 개씩만 내준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요 컵 더글라스 함수의 어, 저 디맨드 펑션 저걸 마샬리안 디맨드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걸 구해보면 우리가 컵 더글라스 효용 함수의 그, 그 뭐냐 그거를 그 수요 함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얘는 뭐였냐면 어, a 더하기 1-a에다가 p1 그러니까 x1에 대한 수요 함수는 그다음에 이거 분의 A 곱하기 내 소득 이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컨슈머랑 두 번째 컨슈머랑 A 값이 다르고 A랑 B니까 그리고 소득도 다르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일반 균형에서 소득은 그냥 M 내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항상 어, M은 뭐 P1에다가 E1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인다운먼트
다음에 P2, E2 이런 식으로 인다우먼트 곱하기 가격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소득 안 주어져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얘가 한 가지 주어져 있는데 얘 가격을 P1이라고 하면 P1 곱하기 1은 P1이 곧 나의 소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져 있을 거고 왜냐하면 0,1에 1,0이니까 그럼 얘가 P1, 얘는 P2일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 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스타죠 일종의. 그러면 x1 원스타 더하기 x2 원스타는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인다우먼트 한 개니까 한 개여야 되죠. 이걸 더해가지고 하면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 이거를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왈라스 법칙이 얘기하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어, 뭐 여러 가지 그 균형이랑 뭐 회원극대화 문제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결국 균형에서의 가격인 거잖아요.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을 알면 당연히 균형 소비량도 나올 거고 그 균형 가격을 알고 싶은 건데 이 균형 가격은 n개의 재화가 있으면 n-1개의 가격을 알면 나머지도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격은 저 재화는 1,000원이다. 또는 저 재화는 3,000원이다 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재화를 예를 들어 여기서는 P1을 뭐 기준으로 삼을게요. 그러니까 n개의 재화가 있으면 하나의 재화는 일종의 기준치로 삼고 나머지 n-1개의 재화들은 그 재화에 대한 상대 가격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P1분의 P2도 P2가 P1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몇 배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P1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서 상대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P1을 1로 이제 그냥 표준화를 시켜버립니다. 어차피 상대 가격이니까. P1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지가 궁금한 거니까 이건 몇 배 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P1을 그냥 1로 정교화 시키고 그다음에 P2는 뭐 그래서 1분의 P2는 뭐 B분의 1-A 뭐 이런 식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풀 때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소득은 결국 이 인다우먼트들의 가격 곱하기 인다우먼트들의 합으로 나타낸다는 점과 여기서 구해진 가격은 항상 상대 가격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 이거는 절대 N개의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N개의 연립방 정식을 풀 때 그러니까 N개 변수의 연립방 정식을 푸는데 근데 정작 식은 n-1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항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딱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음, 이거는 너무 할까요? 이거는 굳이 지금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굳이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이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음, 요거잖아요. 그리고 P1X 걸 이게 A고 B죠. 제가 좀 잘 못 썼는데 그러면 얘를 두 개 더해버리면 뭐 이 뒤에는 당연히 뭐 또 안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 P1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이 P1, P2를 주어져 있다고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주어진 P1, P2에 대해서 얼만큼을 수용할지 그걸 우리가 그 이용 극대화랑 뭐 해가지고 풀어냈고요. 그걸 각각 이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에 대입을 해서 다시 그럼 균형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걸 얻고 싶은 게 지금 일반 균형 문제를 푸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 그러면 P1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알아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에서는 얘네 둘이 같아야 되죠. 이미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이 만족된다고 하면 얘네 둘은 상쇄돼서 없어질 거예요. 앞에 계수 똑같으니까. 그럼 뭐가 남냐면 얘랑 얘만 남죠.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P2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굿2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의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이 만족이 된다는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재화가 있을 때 한 개의 재화에서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이 만족이 되면 나머지 하나의 마켓에서는 무조건 마켓 클리어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으니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되면 나머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더 이상 유의미한 방정식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 둘이 일종의 P1, P2에 대한 함수 형태로 나와서 그걸 풀어가지고 P2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내야 되는데 이미 여기가 사라져버린 경우에는 여기가 그냥 당연히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P2에 대한 유의미한 식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은 건 P1은 어느 정도 구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뭐 P2는 구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P2는 구할 수가 있는데 P1은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P1 분의 P2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P2 또는 P1이 서로에 대한 뭐 식 형태로 나타낼 테니까. 왜냐하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n개인 연립방정식인데 정작식의 개수는 n-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라스 법칙에 따라서 항상 가격은 상대 가격만, 균형에서의 상대 가격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P1 스타랑 P2 스타가 명확하게 안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당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결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념 문제를 푸는 하나의 그냥 예 같은 걸 가져왔습니다. 음. 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다시 써볼게요. 어, 지금 뭐라고 할까요? A와 B가 있고요. 유틸리티는 모두 둘 다 이런 로그꼴로 주어져 있고 엔다우먼트는 A는 2,3, B는 3,2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일반 균형 문제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소비량, 하여튼 균형 양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P1과 P2를 기분으로 놓고, 주어진 걸 놓고, 어,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find Q1A 스타, Q2A 스타, Q1B 스타. 요거 4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쉽죠? 얘는 그냥 유형국대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P1X1 더하기 P2X2는 2P1 더하기 3P2죠. where's를 저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 얘는 라그랑지안을 썼다고 치고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람다 P1 X1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라그랑지안에서. 그럼 쟤는 람다 P1으로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P1과 P2가 같게 나와야겠네요. 음,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효용수를 좀 네, 요상하게 썼네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죠. 이거를 미분을 하면 얘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나누는 거예요. 이거 넘기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나눠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곧 이렇게 나올 테니까 x1 스타는 그러니까 A에서예요. 지금 A 얘는 2P1 분의 2P1 플러스 3P2 얘는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얘가 A고요. 그러면 지금 B는 어차피 효용함수가 같으니까 바로 써볼게요. 얘는 인다우먼트가 3,2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가 지금 죄송합니다. 똑같겠죠. 오늘. 왜 얘가 똑같이 나왔냐? 그 실수를 하네요. 얘는 B죠, B. 얘네 둘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일단 효용함수가 같고요. 지금 달라지는 건 얘네 둘에 있어서 인다우먼트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찾는 거예요. 찾는다기보단 사용을 해야죠. 그러면 얘는 EP1 분의 OP1 더하기 OP2 하면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얘랑 얘네 두 개를 더하면 2 더하기 3이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오느냐. OP1 더하기 OP2가 10P1이니까 따라서 P1, P2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딱히 뭐 여기서 더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나올 테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얘도 똑같이 그러면 OP1, OP2가 5랑 같다. 따라서 얘는 그럼 P1, P2가 같다라는 당연한 결론이 나왔고요. 이게 일반 균형에서의 균형 하에서의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풀었더니 균형 가격들 사이에 저런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도출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균형 가격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끝난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P1 스타가 뭐 2고 따라서 P2 스타가 2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할 수가 없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선 항상 상대 가격, 이 나눈 비율,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왜 1로 나눴냐? 이건 그냥 제 자의적인 거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분모 1인 이게 편하니까 좀 더 예쁘니까 이렇게 쓴 거고 상대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거래량, 디맨드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 균형 가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x1 스타 a는 2분의 5 될 거고 x2 스타 a는 똑같이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인다운멘트 빼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여기다 넣으셔도 되는데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균형 거래량이 지금 2분의 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 인다운먼트는 처음에 맨 처음에 5였는데 A가 그 중에 2분의 5를 가져가 버리면 B는 나머지 수요량이 2분의 5겠죠. X2, X1, B도 2분의 5. 다 똑같이 2분의 5씩 가져가는 에즈워스 박스로 그렸을 때 그림을 그려보자면 얘는 지금 여기서 예산선이 그려질 거고요. 기울기가 1인 상황에서 그다음에 딱 정확히 여기서 지금 얘가 그림이 좀 그렇지만 얘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인다운멘트는 여기가 5고요. 끝이. 왜냐하면 여기까지밖에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정확히 중간인 2분의 5에서 여기서 두 사람의 무찰부 곡선이 정확히 접혀버리고 따라서 여기 이 점이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근데 밑에는 또 컨트랙트 커브라고 나오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일반 균형들이 모여있는 점들을 컨트랙트 커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다우멘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에서 어, 걔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식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X2랑 X1은.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추측인데 이 경우에서는 아마 컨트랙트 커브가 여기 있는 이 y는 x꼴로 나타낼 것 같긴 한데 뭐 그거 구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한테 제가 구해가지고 구한다기보다는 하여튼 다시 찾아보고 제가 알아보고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반 균형을 구하는 건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면 일단 지금 거의 몇 페이지 안 나갔는데 근데 그래도 문제 푸는 건 이게 아마 일반 균형 문제에서 제일 많이들 나타나는 그리고 아마 이런 거밖에 낼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반 균형 문제였고요. 일반 균형은 그래서 지금 두 재화가 있고 사람이 두 명일 때 걔네의 처음에 P1, P2가 주어져 있을 때의 그 나의 그 디맨드를 구하고 그다음에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통해서 역으로 P1, P2를 도출을 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상대 가격이라는 점 무조건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걸 다시 디맨드 펑션에다 대입을 해서 정확한 디맨드의 값을 찾아내면 된다. 그러면 그게 일반 균형이 된다라고 그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서 일반 균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지막 절반은 이제 흔히들 말하는 후생 경제학이라는 내용을 잠깐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1시쯤이 할게요. 네. 다시 그러면 이 후생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문제 푸는 것보다는 아마 설명하는 게 주가 될 거예요. 일단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저 파레토 에피션시라는 얘기를 할 건데 쟤는 저 정의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좀 말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림으로 좀 표현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효용 수준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이게 현재 상태인데 얘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1로 갈수록 효용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고 어떤 애는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고 다시 나머지는 똑같아지는 이런 종류의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뭐 예를 들어 n명 있을 때 n-1명은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니까 효용 수준이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효용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걔는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정의를 살펴보면 No other feasible allocation x prime such that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x prime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파레토 에피션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xi 프라임이 원래 xi보다 선호가 되거나 적어도 얘랑 같은 수준의 효용을 줘야 된다. 모든 i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i에 대해서는 무조건 얘가 선호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똑같고 하나에 대해서만 얘가 얘보다 나은 게 있다면 그 경우에는 원래 xi는 파레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게 파레토 효율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한테 해를 안 끼치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 좀 더 효용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내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다른 사람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게 없다면 그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훨씬 좋은 쪽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전에 원래 상태는 그럼 파레토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상태로 움직였더니 이제 내가 이득을 보려면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쳐야 돼요. 또는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려면 나한테 무조건 손해를 끼쳐야 돼요. 내 효용이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경우가 바로 no other feasible allocation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성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왈라시안 이퀄리브리엄 해서 뭐 왈라스 균형이라고 WE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 명확하죠. 이건 마켓 클리어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마켓 클리어링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저 방금 말씀드린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개념과 좀 맞닿아 있는 얘기인데 만약에 어떤 XI 프라임이라는 게 XI보다 더 선호가 되려면 그러면 이 가격도 더 비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feasible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감당 가능한 또는 뭐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 2번 조건에서 왈라시안 이퀄리브리엄의 두 번째 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내가 더 좋아지려면 XI보다 XI 프라임이 더 선호가 돼서 내 효용이 더 높아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XI 프라임을 내가 소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XI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비용으로는 이 XI보다 더 나은 거를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no other feasible allocation이니까. 왜냐하면 같은 가격으로는 얘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얘보다 좋아지려면 얘보다 좋아지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얘랑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얘보다 나은 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보다 나아지면 더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이걸 왈라스 균형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 균형의 에즈워스 박스에서 공부를 했던 저 일반 균형, 쟤는 파레토 효율적인가? 또는 파레토 이퀄리브리엄이 되느냐? 라는 게 궁금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얘는 당연히 파레토 에피션트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뭐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A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이득이죠. 나한테 더 좋아요. 이렇게 소비를 해준다면, B가. 근데 A의 효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균형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A가 가야 A의 효용이 높아지는 건데, 저기로 간다는 소리는 뭐죠? B의 효용이 더 줄어든다는 소리잖아요. B의 효용은 이렇게 가잖아요. 증가 방향이. 그러니까 A의 효용이 증가하는 방향과 B의 효용이 증가하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균형에서는 지금 A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B한테 무조건 손해를 끼쳐야만 하고 반대로 B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A한테 무조건 손해를 끼쳐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쟤는 저 균형보다 나아지는 그런 그런 feasible allocation이 존재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점 자체가 효용이 극대화된 상황이고 같은 예산선 상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이 예산선 상에서는 얘가 최적의 제일 옵티멀한 알로케이션이 될 텐데 A랑 B 둘 다한테 그러면 이 선상에서는 내가 더 움직여봤자 나한테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더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해도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쳐야 되니까 얘는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라고 불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 정리인데 얘는 뭐냐? 제가 여기서 저 왈라시안 이퀄리브리엄이 파레토 효율적이랑 비슷한 얘기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입니다. 그래서 저 x, p, 즉 어떤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내가 x라는 저 벡터로 그러니까 x라는 게 결국 x1, x2 뭐 이렇게 생긴 애겠죠. 이러는 수요가 왈라시안 이퀄리브리엄이면 그러면 x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라는 게 이 후생경제학의 첫 번째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은 제가 굳이 뭐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딱히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feasible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 그 얘기할 만한 점은 feasible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구매 가능한 또는 뭐 감당 가능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의 일종의 웨스죠. 인다우먼트로 측정한 인다우먼트로 측정한 웨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보단 작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기 위해서 내가 구매할 수 있으려면 내 웨스보단 작아야 되잖아요. 그게 feasible이라는
뭐냐면 좀 수학적으로 나타낸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이게 모순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굳이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매우 매우 중요한 정리. 그다음에 후생경제학 제2정리인데 얘는 좀 어려워가지고 아마 증명을 뭐 교수님께서 해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증명까지는 안 배웠습니다. 이 정리는 뭘 뜻하는 거냐면 엑스스타가 파레토 효율적인 분배라고 하자. 일단 얘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I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N이라는 재화에 대해서 IN이라는 이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재화에 대한 저 수요가 0보다는 크다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선호관계가 연속적이고 볼록하고 모노토닉 이게 단조성이었나요? 하여튼 preference가 continuous convex monotonic 하다라는 걸 가정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거 세 개의 특징이 이 휴생경제학 이정리를 증명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저 파레토 효율적인 allocation이 존재하고 어떤 사람들의 선호 관계가 continuous convex monotonic 한다면 그러면 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저 allocation은 일종의 왈라스 균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뭔가 붙어 있죠. For the initial endowment, 이 i가 ei equals xi star for all i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쟤는 그니까 저 x star라는 파레토 효율적인 allocation이 initial endowment가 애초에 이 i가 xi star랑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endowment가 저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그냥 왈라스 균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런 엑스스타라는 파레토 효율적인 알로케이션이 존재하겠죠. 뭐 가상의 뭐 그런 분배 상태가 존재할 텐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분배되어 있는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엑스스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preference가 continuous convex monotonic하다라고 또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 엑스스타라는 게 만약에 애초에 이니셜 인다운트가 이 아이랑 xi 스타가 같게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분배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거래하지 않아도 그 상태가 이미 왈라스 균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Therefore, any Pareto efficient allocation can be achieved as a Wallacean equilibrium allocation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파레토 효율적인 분배라도 그 파레토 효율적인 분배 자체가 왈라스 균형으로 될 수가 있다. 뭘 통해서 될 수 있냐면 여기 막줄, 저 티오렘의 막줄을 보시면 마지막 줄을 보시면 initial endowment가 xi 스타랑 같을 때 x 스타가 we 그러니까 왈라스 이퀄리브리엄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파레토 효율적인 분배가 왈라스 균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뭘 통해서 될 수 있냐면 마지막 줄에 x i 스타가 이니셜 인다우먼트랑 같아야 되니까 인다우먼트 자체를 그냥 x i 스타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니셜 인다우먼트가 막 사회 전체적으로 뭐 소득 불평등도 있고 막 흩뿌려져 있을 텐데 이거를 appropriate redistribution of endowments. 그러니까 일종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적당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그 재분배된 결과 자체, 재분배된 결과를 일종의 엔다우먼트로 본다면, 재분배된 엔다우먼트를 가지고, 엔다우먼트가 파레토 efficient 하다면, 그 재분배된 것 자체가 일종의 왈라스 균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밑에도 써있지만, convexity of individual preference is important. 그러니까 여기서 continuous convex monotone 하다는 저게 별게 아니라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증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이 후생 경제학에서 이 두 가지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정리됩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생산과 이걸로 확장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딱히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기서는 지금 생산이 불가능한 경제였고, 무조건 교환하는 경제였잖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일반 균형에서 뭐 인다우먼트가 주어져 있고, 얘네들의 가격에 따라서 서로서로가 교환을 해서 서로한테 최적이 되는 그 점을 찾았을 때, 그게 뭐 파레토 효율적이고, 뭐 그게 일반 균형이고, 그리고 왈라스 균형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는 교환 경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 생산이 가능한 경제인데, 이 경우에서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마지막 줄이 일종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하는 걸 다 따졌을 때 생산하는 걸 따지고 생산하고 나서 교환하는 것도 따졌을 때 결과적으로 그걸 다 일일이 따지고 나서 복잡하게 계산해 보면 일종의 프로덕션을 포함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있겠죠, 뭔가. 그러면 이 일반 균형 하에서의 가격 벡터, 즉 균형 가격들도 존재를 할 거고, 그러면 똑같이 위에서의 저 후생 경제학의 정리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생산을 추가하는 순간 되게 논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그냥 익스텐션 정도로 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했던 거는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교환 경제에 한정한 얘기였는데, 이제는 생산까지 합쳐가지고 생산하고 교환이 모두 가능한 경제에서도 이제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이제 일반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 존재할 거고요. 그러면 후생 경제학의 정리들도 다 만족이 된다라는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했던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도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했던 효용 극대화에다가 마켓 클리어링 컨디션을 그냥 합친 거에 불과하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uncertainty랑 이 타임에 대한 요 얘기를 도입을 하더라도 똑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간과 다른 상태에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재화들이 있을 텐데 그럼 걔네들은 서로 다르게 취급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현재 뭐 맥북을 산다고 하면 지금 내가 최신 맥북 에어를 사는 거랑 5년 뒤에 현재랑 똑같은 맥북 에어를 사는 거랑 나한테 주는 효용 수준이 훨씬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 재화라고 하더라도 타임과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 오늘은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맥북을 사는 거랑 또는 내가 5년 뒤에 주식 또는 로또로 대박이 나가지고 맥북을 사는 거랑 두 경우에서 나한테 맥북이 주는 효용의 크기가 훨씬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스테이트에 따라서 그 효용 수준이 달라지고 그거는 일종의 다른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컴플리트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지금 뭐 당장 얘기하기에는 또 너무 복잡한 주제인 것 같고 그냥 저 컴플리트 마켓이라는 거는 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미래에 그 혹시 좀 더 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튜터링 할 때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복습 같은 걸 하면서 컨틴전트 클레임들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컴플리트 마켓이라는 건
그 컨틴전트 클레임들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에셋이 아니더라도 컨틴전트 클레임 각각에 대해서 가격이 존재하고 그 컨틴전트 클레임 자체를 거래할 수 있다라는 있는 경우를 우리는 컴플리트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 컨틴전트 클레임 각각을 거래한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예를 들면 뭐냐면, 어,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집이 있을 때 집값이 엄청 폭등을 한 경우랑 집값이 내린 경우, 집에 불이 난 경우, 뭐 지진이 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각각의 다른 스테이트로 존재를 할 텐데, 이 스테이트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뭐 불이 난 경우 뭐 마이너스 100이라는 뭐 그런 값을 얻을 수 그런 뭐 집값이 이렇게 된다고 치고, 뭐 내려왔을 때는 마이너스 50, 여기서는 100, 지진 났을 때는 마이너스 10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각각의 결과들을 이 각각에 대해서 다 지금 가격이 존재한다는, 다 가격이 존재하고 우리가 이 컨틴전트 클레임들을 각각 거래할 수 있는 경우를 컴플리트 마켓이라고 합니다. 뭐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타임과 스테이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재화들을 싹 다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론상의 마켓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똑같이 후생경제학의 정리가 성립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파레토 효율성이란 개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여기 파레토 임프루브먼트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얘는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들면서 거의 설명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allocation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나와 있죠. change to a different allocation that makes at least one individual better off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은 더 낫게 하는 그 새로운 뭔가 allocation이 있다면 뭐 한 명이 나아졌어요. 새로운 allocation으로 지금 change를 해서 한 명이 나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without making any other worse off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아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거나 적어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야.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되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 행위를 파레토 개선, 파레토 임프루브먼트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아까도 뭐 나름 이 개념을 뭐 좀 간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면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게 무조건 이게 최선이냐?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추가적인 얘기인데 여기 나와 있지만 파레토 efficiency에서 minimum notion of efficiency.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이라는 얘기는 이 파레토 효율만 달성이 되면 시장 전체가 아주 완벽해지고 뭐 아주 효율적이고 뭐 그렇게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does not necessarily mean a socially desirable distribution of resources.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행복해지고 뭐 좋아지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걔는 사실 굉장히 빡빡한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들이 많죠, 그냥. 그래서 사실 현실에서는 저 파레토 효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도 돼요. 그냥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거의. 왜냐하면 여기 가정이 그 기업이 있는 경우에서도 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라이스 타이커라고 돼 있었으니까 거의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되고 엑스터널리티 뒤에서 바로 뒤에서 얘기할 외부성도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컴플리트 마켓도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장 참가자들 간에 어, 정보의 비대칭도 없어야 됩니다. asymmetric information도 없어야 돼요. 이런 아주 완벽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장 상황에서만 파레토 효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다 실패하는 건데 이걸 일종의 시장 실패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뒤에 나와 있지만 뭐 게임 이론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다고 하는 게임 이론에서도 뭐 이게 실패했을 경우를 다루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시장 실패의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인 외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의 효용이 또는 웰페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수행 수준이 어떤 경제에 있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 directly affected by the action of another agent in the economy. 이 경우에 외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영향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았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대가를 내가 받지 못했으면 그 경우에 외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밑에 있지만 유명한 거죠. 이거 사실 원론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 pollution from a factory 공장에서 오염을 시켜줘. 대기 오염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들한테 공기 오염시켜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보상금을 안 주죠. 근데 우리는 피해를 보잖아요. 호흡기 질환도 생기고 피해를 보는데 그거는 우리의 그 보상 구조 또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공장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보상금을 줄 필요도 없고 따로 뭐 세금을 뗄 필요도 없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외부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봐도 뭐 지식의 막 전파 이런 거죠. 지식의 전파는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닌데 뭐 엄청난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게 대중들한테 설파가 되면 그건 일종의 공짜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건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에이전트의 액션들이 어떤 개개인의 이 행동들이 더 이상 오직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내 행동에도 영향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가정했던 파레토 효율성의 가정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게 가정이 깨지면서 파레토 효율성도 깨져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할 외부성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파레토 효율성 깨지는 파레토 inefficiency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부성 중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공재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퍼블릭 굿이라고 하면 음, 뭐 그런 거죠. 치안, 뭐 국방 이런 것들이 좀 밑에 있지만 내셔널 디펜스 뭐 이런 것들이 제일 긍정적인 외부 효과죠. 뭐 간접적으로는 음, 우리가 뭐 세금을 내서 그게 국방비로 들어가서 군대를 먹여 살린다. 그래서 군대가 유지가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그건 상당히 간접적인 그거고요.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할 때 군대가 나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니까 내가 쟤네한테 얼마를 줘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겠네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진 않잖아요. 오히려 쟤네는 국가에서 저 퍼블릭굿으로 운영을 하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군대로 운영을 하면 내가 굳이 뭔가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는 국방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데 그냥 국방의 혜택을 자연스럽게 그냥 숨 쉬듯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공공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저기 있는 non-excludable이랑 non-rival이라는 저 두 가지 특징이 만족이 되어야 우리가 공공재로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고 하는데 비배제성이란 건 뭐냐면 내가 썼을 때 내가 저 재화를 소비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배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일 일반적인 그냥 재화들 뭐 핸드폰, 컴퓨터, 사과 이런 것들 있죠. 그 재화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예를 들어 핸드폰 100개가 있으면 150명의 수요자가 있으면 100명의 수요자가 그걸 다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50명의 수요자들은 저 배제성 때문에 사질 못합니다. 핸드폰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없으니까. 그거를 그건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말했네요. 배제성이라는 건 어, 저 재화를 소비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조건. 어, 제일 대표적인 게 일종의 가격이죠, 가격. 가격이 있으면 배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만약에 가격이 매우 높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예술품을 경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자체가 일종의 장벽을 형성을 해서 어, 배제를 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걸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게 가능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 당장 마땅한 사례가 지금 정확히 안 떠올라서 그런데 이건 그냥 구글에 비배제성 치고도 짜르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느껴지신다면 들으면서 구글에 한 번만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경합성이라는 건 제가 말했지만 내가 산다고 다른 사람도 못 사는 거 아닌 경우에 비경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냥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뭐 국방이라고 얘기했지만 저기 지금 등대 얘기를 해놨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등대가 건설이 되는 경우에는 그 등대 하나 있으면 다른 배들이 엄청 혜택을 보잖아요. 근데 이걸 등대를 누가 뭐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건설을 해줬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등대를 보고 항의하는 배들이 그걸 등대를 지어준 지자체한테 너 등대 한번 볼 때마다 구청에 1,000원씩 내 이러진 않잖아요. Another user does neither cost the provider additional cost.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소비한다고 해서 등대라는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공해준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 도로 같은 것도 그렇죠. 내가 운전을 한다고 해서 도로를 운전을 한다고 해서 도로를 건설해준 구청에다 돈 내진 않잖아요. 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일반적인 도로를 생각했을 땐 그렇잖아요. 그게 비배제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준 사람한테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또는 제공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공급자죠, 공급자. 공급자한테 돈을 안 내도 되는 경우에 이건 비배제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딱히 가격을 지불할 그게 없으니까. 또 비경합성이라는 건 등대의 경우에서는 저 배가 등대를 보고 항해한다고 해서 내 배가 등대를 못 보지 않잖아요. 등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합할 이유가 없죠. 비경합성이죠. 도로도 똑같아요. 물론 교통체증이라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도로에서도 다른 사람이 저 도로에서 운전한다고 내가 저 도로에서 운전 못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도로도 일종의 공공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공공재라고 한다라는 정의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리 라이딩 프로블럼이 여기서 나오죠. 예를 들어, 저게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음, 뭐, 환경에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비용을 안 내도 되니까 저걸 사용을 하는데, 굳이 비용도 안 내고, 그러니까 저 공공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은 딱히 비용을 안 내려고 해요.
비용을 나 혼자 내면 너무 바보 같잖아요. 나 혼자 도로를 세우는데 돈 내고 쓰면 아깝잖아요. 근데 거기엔 분명히 비용이 들거든요. 저 공공재를 공급해 주는 데는 분명히 비용이 드는데 모든 사람들은 비용을 안 내려고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공재를 필요로 하지만 그런데 필요로 하는데 비용을 내기 싫어해요. 근데 누군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공공재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프리 라이딩 하려고 한다. 뭐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한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이제 프리 라이딩 문제가 꽤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인컴이 M1, M2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재화, 그냥 배제성과 경합성이 둘 다 존재하는 프라이빗 굿이 하나 있고 퍼블릭 굿, GI가 하나 있다 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MI라는 오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둘 다 지금 가격 1이라 했으니까 XI 더하기 GI 1 곱하기 XI 더하기 1 곱하기 GI가 내 버젯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유틸리티 펑션은 뭐냐면 지금 두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 UI에 그러니까 I라는 사람의 유틸리티는 공공재라는 건 내가 I라는 사람이 GI만큼 소비를 하고 J라는 사람이 GJ만큼 소비를 하면 둘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를 예를 들어 GI, 뭐 예를 들어 GI가 1이라 치고 GJ가 2라고 치면 도로가 1일 때보다는 도로가 3개일 때 나한테 주는 효용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블릭 굿은 제가 소비를 하든 내가 소비를 하든 어차피 둘 다 소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GI 더하기 GJ가 될 거고요. XI는 내가 GI만큼 소비를 해버리면 XI는 당연히 MI-GI만큼 되기 때문에 얘는 프라이빗 굿이니까 GJ랑 상관없이 그냥 XI만 소비를 하면 그게 내 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펑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 그냥 이제 그러면 이제 XI는 내 결정 대상이 아니라 이제 G1이랑 G2만 내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파레토 efficient allocation이라는 건 뭐 유틸리티들의 일종의 가중평균을 맥시마이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 밑에 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음, 여기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 이게 왜 그 파레토 효율적인 알로케이션, 그러니까 일반 균형이 되느냐? 왜 그러냐면 그 일반 균형 자체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사람의 효용 극대화 점에서 다른 사람도 효용 극대화가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종의 지금 이렇게 둘이 접해야 되니까 그림이 좀 조잡하지만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이 유틸리티가 정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편미분하고 있는 거죠. 지금 G1, G2로 G1, G2로 편미분을 하고 있는 건데 G1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다는 소리는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인디비주얼 1번 개인의 1번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한 경우는 G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FOC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G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그러면 또 두 번째 인디비주얼에 대한 효용 극대화 조건이 각각 따로 나오겠죠. 여기서는 G1에서 미분하고 여기서는 G2에 대해서 미분하면 두 개의 조건이 각각 뭘 뜻하는 거냐? 얘는 첫 번째 인디비주얼의 효용 극대화, 얘는 두 번째 인디비주얼의 효용 극대화. 그럼 얘네 두 개를 같이 만족시키는 조건을 찾아버리면 둘 다 효용 극대화가 되는 예산 제약 하에서 같은 예산 제약 하에서 둘 다 효용 극대화가 돼버리는 조건을 찾으면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파레토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거는 그냥 G1에 대해서 얘는 G1에 대해서 편미분, 얘 G2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고요.
이게 지금 여기 x가 왜 나오냐면 여기 x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써보자면 이거 G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지금 A1 곱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를 일종의 얘를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해요. 얘를 얘를 G1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더하기 G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일종의 G고요. 얘가 일종의 X니까 UG1이라는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얘를 뜻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어디 갔느냐? 이거 G1으로 미분하면 1이죠. 얘는 1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 나타나는 거고 얘는 요게 지금 UX1을 나타내는 요 뜻하는 거고 얘는 왜 없느냐? 얘 G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거죠. 얘도 똑같이 하면은 여기만 나오니까 A2에 UG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게 FOC니까 둘 다 0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쫙 정리를 해버리면 이런 조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는 웨이트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무엘슨 룰이라는 뭐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1이라는 게 뭐였냐면 마지널 코스트 즉 price of public good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둘이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재 정리라는 건 이제 이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인데 호지 정리라는 건 이 외부성이 왜 나타나느냐를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생각하기에는 이게 각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어서 나타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경 오염이 생긴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강의 소유권이 있다고 해볼게요. 강을 뭐 어떤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가 그 강에다가 오염 물질을 막 풀어요. 그냥 막 갖다 버려요, 거기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강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너 내 거 지금 손상시켰으니까 오염시켰으니까 나한테 돈 줘. 하면 그것도 일종의 그 상대방 회사의 입장에서는 오염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부과된 거랑 같은 걸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성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있지만 property right이 있었다면 anyone suffering on externality would be paid compensation. 그러니까 보상을 받았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어, 만약에 뭐 competitive trading 뭐 이런 게 뭐 되게 효율적이고 뭐 정보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거래 비용 없고 이런 경우에는 호재 정리의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소유권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소유권이 예를 들어 어느 쪽으로 분배가 되어 있든 그러니까 가게 어떤 가정에 저 깨끗한 공기에 대한 소유권이 들어가 있든 아니면 저 기업에게 소유권이 있든 상관없이 저 외부성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호재 정리고요. 뭐 여기 좀 더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굳이 뭐 호재 정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열심히 막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저 initial property right의 distribution 저 초기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 있든 상관없이 외부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래서 뭐 이건 또 코제 정리의 과정이 그것도 뭐좀 강하기 때문에 뭐 거래 비용도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 나와 있지만 정보도 좀 완벽해야 되고 서로 다 지금 서로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만 코제 정리가 통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있다. 그 정도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추가적인 얘기니까 여기 뒤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저기 아프리카의 코끼리 얘기를 했는데 저게 되게 유명한 사례예요. 뭐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들 그 상아를 얻기 위해서 밀렵꾼들이 막 가가지고 아프리카 코끼리를 막 사냥하고 그랬는데 그게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왜냐하면 그 법이 있긴 하지만 잘 걸리지도 않고 누가 사냥한다고 해서 누가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대의적인 차원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동물 보호라는 게. 뭐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뭐 비용이 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 구조에 밀렵분들의 인센티브 구조에 강력하게 편입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원래 코끼리들은 그냥 일종의 정부의 재산, 국가의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누구의 재산도 아니었는데 저 코끼리들에 대한 관리를 그냥 지역 부족에게 맡겼어요. 그냥 원주민들인 아프리카 부족들한테 맡겼어요. 이제 이 코끼리들 너네 거니까 너네가 관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냥 소유권을 줘버린 거죠. 호주의 정리처럼.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얘기를 한 건 아니었겠지만 소유권을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저 부족들이 내 재산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밀렵꾼들이 쟤네를 막 사냥하려고 오면 부족들이 이제 막는 거예요. 소유권이 생겼으니까. 이제 인센티브 구조에 편입이 된 거죠. 누구의 인센티브 구조냐면 둘 다죠. 왜냐하면 밀렵꾼들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을 사냥하는 데 있어서 내 비용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들을 사냥을 할 때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지역 부족들이 생기고 좀 더 나아가서는 쟤네랑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반대로는 원주민들한테도 인센티브 구조가 생긴 거예요. 이제 내 재산이니까 내 재산을 내가 지켜야죠. 그러니까 내가 코끼리들을 지킬 인센티브 구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코끼리들 잘 하게 된 거죠. 사냥 못하니까. 그게 이제 외부성을 이제 이런 property right, 소유권을 부여를 함으로써 해결을 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저 사례고요. 하고 요 얘기들은 외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논의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균형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